그날 나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에 울려 퍼진 건 6개월간 내가 들어야 했던 모욕의 기록이었습니다. 501호 박 여사의 비명 같은 욕설, 1204호 김 부장의 협박, 그리고 관리소장의 냉소. 그 순간 나를 무시하던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6개월간의 기록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70세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윤태식, 올해 70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늙은 경비쯤 되겠죠. 서울 강남의 한 중대형 아파트 경비실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총 620세대가 사는 이곳에서 나는 일동 후문 경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삶이 4년째입니다. 아들 녀석은 캐나다에 있고 딸아이는 부산에서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면 다행이죠. 섭섭하진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바쁜 법이니까요. 그렇게 나는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했고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70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군요. 경비직은 그나마 나이 제한이 덜한 편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관리소장 민경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냐고요? 70이지만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걷고 계단도 거뜬히 오릅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에는 이미 걱정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나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차량 출입 확인하고 택배 받아주고 민원 전화 받고 정문 청소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첫 주가 지나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경비원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침 7시 출근하는 차들이 줄지어 나갑니다. 나는 정문 앞에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반응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창문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보지도 않습니다.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주는 참았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그렇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501호 박은희 씨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아직도 안 치웠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아니, 오전에 전화했잖아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사실 나는 그 시간에 다른 민원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204호에서 누수가 생겨 기사를 안내하고 있었죠. 하지만 설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히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관리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선생님 501호에서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1204호 김진우는 40대 후반의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검은색 BMW를 몰고 다니는 그는 항상 바빴습니다. 아니, 바쁜 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차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차단기를 올리려 했는데 그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야, 경비 아저씨. 왜 이렇게 느려? 나는 이미 버튼을 누른 상태였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는 데는 3초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이 진짜. 나이 먹으면 이런 일도 못하나. 그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차는 빠르게 지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더 견디기 힘든 건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같은 경비원인 50대 후배 조영수는 가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선생님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셔야죠. 저희까지 욕먹어요. 그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른 경비원들보다 느렸습니다. 이른의 몸이 50대를 따라갈 순 없었죠. 밤 교대 시간 경비실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620세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빠가 아파트에서 무시당한다고? 욕먹고 산다고? 그럴 순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501호 박은혜 씨의 말, 1204호 김진우 씨의 태도, 관리소장의 전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입주민들은 나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야, 거기 경비 아저씨. 윤 선생님 아니고. 아, 그 느린 경비. 사람들은 내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비 아저씨, 거기 야였습니다. 어느 날 902호 이승재라는 30대 남자가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집 택배 어디 갔어요? 택배요? 오늘 902호 택배는 없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송장번호 조회하니까 배송 완료 떴다고요. 나는 택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902호 택배는 정말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오늘은 정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택배 분실시킨 거 아니에요? 책임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쳐다봤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택배 기사에게 확인하니 902호가 아니라 902동이었습니다. 옆 아파트 단지였죠. 하지만 이승재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A씨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 대신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록용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을 나중에 들어보려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확인하려고. 하지만 녹음기를 켜고 며칠이 지나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녹음기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누가 알아채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녹음기는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로 유니폼 주머니에 쏙 들어갔습니다.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서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아들이 예전에 회의용으로 쓰라고 보내준 건데 이제야 쓸모가 생겼네요.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녹음된 파일은 127개였습니다. 매일 저녁 나는 좁은 원룸에 앉아 그날의 녹음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확인 차원이었는데 나중엔 습관이 됐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업무 지시, 간단한 대화들. 하지만 어떤 날은 달랐습니다. 야, 경비 아저씨. 내 차에 새똥 묻었는데 왜 안 닦아요? 501호 박은희였습니다. 날짜는 4월 23일 오후 3시 12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월급 받으면서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왜 이렇게 대충 하는지 모르겠네. 녹음된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죠. 재생을 멈추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70살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5월 7일 아침 8시 40분. 1204호 김진우가 출근하면서 내뱉은 말이 녹음됐습니다. 아, 진짜. 경비 교체 안 되나? 이 할아버지 너무 느려서 매일 아침 짜증나 죽겠네.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나이 있으신 분인데 뭐. 나이가 많으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 저 나이에 경비나 보고 있으면 인생 실패한 거 아니야? 차는 지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인생 실패.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30년 일했고 2 자식 대학 보냈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물론 부자는 아니었지만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 나는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그날 밤 녹음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월 15일 오후 2시
703호 강민서라는 30대 여성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평소에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경비 아저씨, 택배 좀 가져다 주세요.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언제예요? 1시간 전에 전화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사실 그 시간에 나는 관리사무소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원래 안전점검 보고였죠. 하지만 설명할 틈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아니, 솔직히 말해요.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은 넘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관리소장한테 얘기해야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나를 사람이 아니라 불량품 보듯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이 정도면 차라리 젊은 사람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녹음기만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로 관리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선생님 703호에서 또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예요. 민경호 소장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 선생님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혹시 일이 벅차신 건 아닌지. 그는 돌려 말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만두라는 뜻이었죠.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사무실로 오시죠. 상담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이라니. 그건 해고 통보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됐으니까요. 국민연금 62만 원으로는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날짜별로 사람별로. 하지만 파일을 들으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01호 박은혜 마이너스 17회 녹음. 대부분 인격 모독성 발언. 1204호 김진우 마이너스 12회 녹음. 협박과 무시. 703호 강민서 마이너스 9회 녹음. 노골적인 나이 차별. 그리고 관리소장 민경호 마이너스 23회 녹음. 입주민 편만 들고 나를 압박하는 내용. 총 127개 파일 중 62개가 명백한 갑질과 인권침해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하는 일이지만 일은 노인에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구청 노인 IT 강좌에서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엑셀에 표를 만들었습니다. 날짜, 시간, 사람, 내용 요약. 작업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뭔가 될까? 아니면 그냥 노인의 하소연으로 끝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관리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민경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 선생님.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입주민들 컴플레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달만 5건이에요. 본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나이가 문제입니다. 이 일이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인데 일은 넘으신 분이 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이번 달 말까지만 하시고 원만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퇴직금도 챙겨드리고요. 원만한 정리. 그건 해고였습니다. 소장님,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열심히. 윤 선생님 이해해 주세요. 저도 입장이 있어요. 입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으면 저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한 달 후면 나는 여기서 쫓겨납니다. 74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74살 노인을 뽑겠습니까? 주머니 속 녹음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싸워보기로. 어떻게 싸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나에겐 127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증거 목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영, 노동인권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녹음기와 정리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를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전부 녹음하신 거예요? 네. 4개월 동안입니다. 그녀는 127개 파일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르신.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거 소송 가능합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명백한 인격권 침해와 나이 차별입니다. 특히 관리소장의 발언은 부당해고 시도로 볼 수 있어요. 녹음 증거도 완벽하고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합시다. 그날부터 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한지영 변호사와의 2번째 미팅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정리한 녹음 파일을 모두 검토했고 법률 검토 의견서를 준비해왔습니다. 구청 무료 상담이었지만 그녀는 정말 성의껏 준비해줬습니다. 어르신, 일단 가능한 법적 조치는 3가지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둘째,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노동청 진정. 셋째, 악질적인 갑질에 대한 형사고소.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녹음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각오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르신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도 있어요. 불법 녹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불법 녹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판례도 명확해요. 하지만 상대방은 모를 수 있으니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냅시다. 관리사무소와 해당 입주민들에게요. 내용 증명이 뭡니까? 공식적인 경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니 사과하고 합의하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소송 가는 거고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수신인은 총 5명이었습니다. 관리소장 민경호, 501호 박은희, 1204호 김진우, 703호 강민서, 그리고 관리회사 본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인격 모독, 나이 차별, 부당 압박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7일 이내 서면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다. 응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증거로 녹음 파일 목록과 주요 발언 내용이 첨부됐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경비원 조영수가 다가왔습니다. 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사무실이 난리예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경비실로 갔습니다. 오전 10시 관리소장 민경호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식 씨. 그는 평소와 달리 존댓말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용 증명이 뭐예요? 모신 그대로입니다. 녹음? 녹음을 했다고요? 그것도 몰래? 불법이 아닙니다. 변호사 확인받았습니다. 민경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윤 씨, 정신 차려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입주민들한테 소송을 건다고요? 여기서 계속 일할 생각이에요? 제가 먼저 당한 겁니다. 4개월 동안 참았습니다. 참았다고? 아니, 입주민들이 조금 까다로울 순 있죠. 근데 그게 소송 사유예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호는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용 증명 취소하면 해고 철회하겠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어요. 거절합니다.
뭐? 이건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민경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윤 씨 후회할 겁니다. 진짜로.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오후 2시 501호 박은희가 경비실로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니 윤태식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당황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용 증명이요? 녹음을 했다고요? 네, 했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동의도 없이 녹음하는 게 합법입니다. 변호사 확인받았습니다. 박은희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이가 없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일 좀 제대로 하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왜 이렇게 대충 하는지 모르겠네. 월급 받으면서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 기억하십니까? 박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때 좀 화가 나서 17번입니다. 17번 저한테 인격 모독 발언을 하셨습니다. 인격 모독?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 돈 내고 사는 입주민인데 그 정도 말도 못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입주민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박은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진짜 두고 봅시다.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녁 6시 1204호 김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태식 씨, 나 김진우요. 네. 내용 증명 받았는데 이거 진담이에요? 네. 아, 이 양반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송을 걸어요? 녹음 파일 12개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우 씨, 인생 실패한 거 아니야? 이 말 기억하십니까?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진담이 아니라. 저한테는 진담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요? 요즘 세상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MZ세대도 아니고 어르신이 왜 그렇게 유리멘탈이에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리멘탈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A씨. 알았어요. 합의금 얼마 원하는데요? 100, 200?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사과? 사과하면 돼요? 7일 이내 서면 사과 요구했습니다. 내용 증명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알았어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보복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내용 증명은 보내졌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째려봤습니다. 오전 11시 관리사무소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나도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관리소장, 부소장, 그리고 본사에서 내려온 임원 2명이 있었습니다. 윤태식 씨 앉으세요. 본사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윤 씨, 이번 사태에 대해 본사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주민 5분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강력히 항의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는 아파트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윤 씨가 계속 근무하면 입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퇴직금 3배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취소해 주시면 원만하게 정리하는 걸로 하죠. 거절합니다. 윤 씨, 민경호 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본사에서 파격적인 제안하는 거예요. 3배면 600만 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사과해야 합니다. 윤태식 씨, 정우진이 책상을 쳤습니다. 끝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무태만 업무 미숙 등으로 정당 해고 절차 밟을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네. 제가 다 들었어요. 회의실 녹음하셨죠? 나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습관처럼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3배 지급하겠다는 발언, 이거 자체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 해고 운운하는 것도 부당해고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르신, 이미 이기고 있어요. 그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노동청 진정 넣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준비도 시작할게요.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501호 박은희, 1204호 김진우, 703호 강민서. 그 누구도 서면 사과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온 건 변호사 선임 통지서였습니다. 그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통지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윤태식 씨의 내용 증명은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에 해당하며 불법 녹음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로 형사고소 예정. 한지영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저들이 저를 고소한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건 전형적인 엄포예요. 불법 녹음이 아니라는 판례가 수십 개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나온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왜죠?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밀어붙이는 겁니다. 내일 노동청 진정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버티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한지영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부당해고 시도, 직장 내 괴롭힘, 나이 차별, 인격권 침해. 그리고 증거로 127개의 녹음 파일과 회의실 녹음까지 제출했습니다. 노동청 조사관이 연락했습니다. 윤태식 씨 맞으시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주세요.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같은 시간에 소환할 겁니다. 관리소장이랑 본사 관계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습니다. 일주일 후 노동청 조사실. 나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좁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 민경호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사 정호진 임원,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까지 3명이었습니다. 민경호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태식 씨 측 먼저 들어가세요. 조사관이 불렀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3개. 조사관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노동인권 담당 조사관 김소연입니다. 윤태식입니다. 진정서 내용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다 들어봤고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특히 나이 차별 발언들은 매우 심각하고요. 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왜 4개월이나 참으셨어요? 진작 신고하셨으면 됐잖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70살에 다시 구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소연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참으시죠. 그녀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상대방 측 진술도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2주 내로 조사 결과 나올 거예요.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사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민경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나를 째려보며 지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뭔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노동청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조사 어떻게 됐어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조사관님이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하다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민사소송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소장 제출할 겁니다. 소장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청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청구할 겁니까? 일단 3천만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01호, 1204호, 703호 각각 1천만 원씩. 그리고 관리회사는 별도로 5천만 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어르신 4개월간 127건의 인격 모독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당해고 압박까지 받으셨고요. 이 정도면 적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지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 피고 박은희, 김진우, 강민서, 주식회사 대한관리 외 1명. 청구 금액 총 8천만 원. 소장이 접수되고 사흘 후 아파트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경비원 윤태식 해고 건. 회의록은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입주민들과의 신뢰관계 파괴, 업무 태만 누적, 근무 부적격 등을 사유로 즉시 해고 조치 결정. 표결 결과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 다음 날 해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2024년 6월 30일부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 일주일의 유예기간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한지영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르신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네. 부당해고 증거가 더 명확해졌잖아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같이 넣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면 저는 걱정 마세요. 구제 신청 들어가면 해고 효력이 정지됩니다. 계속 출근하셔도 돼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겠죠. 하지만 법은 우리 편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경비원 윤태식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경비원은 입주민들을 불법 녹음하고 이를 악용해 금전을 갈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태만으로 아파트 안전을 위협했으며 입주민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 퇴출해야 합니다. 서명 아파트 입주민 1동.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금전을 요구한 적도 욕설을 한 적도 위협을 가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했습니다. 어떤 입주민은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저 양반 아직도 여기 있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금전 갈취라며. 노인네가 참.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도 하면 어쩌지? 나는 경비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자보는 이틀 만에 철거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뗐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진이 찍혀서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있다니 무섭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 녹음기 돌리고 다니는 거 자체가 범죄 아닌가.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근데 경비 아저씨가 진짜 잘못한 거 맞아요? 증거도 없이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상한데. 나는 그분한테 친절하게 대해받았는데. 이상하네. 혹시 입주민들이 진짜로 갑질한 거 아니야? 여론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노동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소연 조사관이 전화했습니다. 윤태식 씨 조사 결과 나왔어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됩니다. 그리고 나이 차별도 명백하고요. 관리회사 측의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건도 같이 검토했는데 이것도 명백히 부당합니다. 즉시 해고 철회하라고 통보할 겁니다. 그럼 제가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네,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환경에서 계속 일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소송도 진행 중이시고요.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법적으로 이겨도 그곳에서 계속 일하긴 어렵다는 걸.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뉴스 기자였습니다. 윤태식 씨 맞으시죠? 저는 SBC 사회부 기자 홍민지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동청 시정 명령건이 보도자료로 나왔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이 사건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127건의 녹음 증거라는 것도 이례적이고요. 어르신, 이건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경비원, 노인 노동자들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사건을 알려야 합니다. 나는 한지영 변호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언론 인터뷰해도 될까요? 어르신, 양날의 검입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겠습니다. 왜요? 변호사님 말대로 저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3일 후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떨렸습니다. 일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왜 녹음을 시작하셨나요?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 실패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인터뷰는 30분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뉴스가 나갔습니다. 73 경비원의 녹음기. 4개월간 127건의 갑질 증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전 7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태식 어르신이십니까?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혹시 출연 가능하실까요? 그날 하루 동안 전화가 27통 왔습니다. 방송국, 신문사,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난리 났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5위에 경비원 갑질 올라갔어요. 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는 내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기사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게 나라냐? 70세 노인한테 이렇게까지 하다니. 입주민들 신상 공개해라. 저런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게 수치스럽다. 127건 녹음이면 진짜 대단하다. 얼마나 참으셨을까? 나도 아파트 경비하는데 공감된다. 매일 이런 일 당한다. 하지만 반대 댓글도 있었습니다. 녹음 자체가 불법 아니냐? 사생활 침해다. 노인이라고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다. 일을 제대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요즘 노인들 피해의식 너무 심하다. 여론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로 출근하자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3대, 기자 5명. 윤태식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입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겨우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계속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관리소장 민경호가 경비실로 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태식 씨,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론 플레이요. 방송 나가고 기사 내고 아파트 이미지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그냥 인터뷰 요청에 응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가 전국의 갑질 아파트로 찍혔어요. 입주민들 난리 났다고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민경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윤 씨,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 취하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해고 철회하고 합의금도 드리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얼마면 됩니까? 5천? 1억?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럼 뭡니까?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사과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 민경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사과받으면 끝입니까? 소송은요? 언론 플레이는요? 소송은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언론은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민경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한국 뉴스 봤어요. 그래. 왜 이런 일을 혼자 겪으셨어요?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다. 걱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괜찮다. 이제 잘 해결될 거야. 제가 한국 들어갈까요? 아버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다. 내일 하거라. 아버지는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길가에 섰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났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원 노인 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내용은 내 사연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24시간 만에 동해 3만 명, 3일 만에 10만 명 돌파, 일주일 만에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언론은 더욱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25만 돌파, 경비원 갑질 사회 문제로 번져. 나이 차별 애노 노인 인권 단체들 잇따라 성명. 아파트 경비원들 나도 당했다 증언 본물. 전국의 경비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해시태그 나도 경비원 갑질 당했다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저는 65세 경비원입니다. 매일 할배라고 불립니다. 이름도 안 불러줍니다. 입주민이 커피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미지근하다면서요. 명절에 귀양 가려는데 경비가 없으면 어쩌냐며 못 가게 했습니다. 수백 개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게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일주일 후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 아파트 경비원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나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함께 갔습니다. 국회 회의실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참고인 윤태식 씨 자리해 주십시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윤 씨, 4개월간 127건의 갑질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인사에도 대답이 없었고 이름 대신 야, 거기로 불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70살의 경비직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싸우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노동 전문가, 인권 변호사, 관리업계 대표들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인권 보호 법안 마련 시급. 토론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의원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여성 의원이었습니다. 윤태식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경비일 하십니다. 이번 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꼭 법안 만들겠습니다. 그녀는 악수를 청했고 나는 두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국회를 나오는데 취재진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윤태식 씨, 국회 토론회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비원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날 저녁 내 발언은 뉴스 메인으로 나갔습니다.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 70세 경비원의 외침.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01호 박은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태식 씨,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나는 한참을 문자를 쳐다봤습니다. 사과. 이제야 사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십시오. 다음 날 1204호 김진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윤태식 씨, 저 김진우입니다. 합의 가능할까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703호 강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무서워졌고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졌고 법적 책임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대한민국 수만 명 경비원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2024년 7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을, 정의가 실현될 날을, 그리고 모든 경비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시작될 날을. 2024년 7월 15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나는 한지영 변호사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윤태식 씨, 오늘 재판 자신 있으십니까? 상대 측 합의 제안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지영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재판 끝나고 브리핑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312호 법정.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왼쪽에는 피고 측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 모두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박은희, 김진우, 강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경호 소장과 관리회사 본사 대표도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일동 기립.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미선 부장판사.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민사 단독 6542호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윤태식, 피고 박은희 외사인. 원고 측 먼저 주장하십시오. 한지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원고 윤태식 씨는 7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경비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간 127건에 달하는 인격 모독과 나이 차별을 당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 127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모두 원고가 직접 녹음한 것이며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남성, 이름은 강준혁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해당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강준혁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재판장님, 주요 녹음 파일 몇 개를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왜 이렇게 대충 하는지 모르겠네. 월급이나 제대로 받아 처먹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은 김진우의 목소리. 저 나이에 경비나 보고 있으면 인생 실패한 거 아니야?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서의 목소리.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70 넘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강준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악의가 없었습니다. 단지 업무 지시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며 원고가 과도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악의가 없었다고요? 한지영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인생 실패, 늙은이 주제에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그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권리가 아닙니다. 한지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 피고 박은희 씨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박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던 거지
원고분을 깔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17번이나 반복하셨습니까? 한지영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한 번 실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번은 의도입니다. 습관입니다. 본심입니다. 박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김진우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김진우 씨도 진술하시겠습니까? 김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사과는 재판 전에 하셨어야죠. 한지영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내용 증명으로 7일 이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무시했고 오히려 역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건 진심이 아닙니다. 강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반대 신문. 모든 과정에서 우리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청 조사관 김소연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나이 차별 발언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피고 측은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윤태식 씨 직접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70살 노인이 법정까지 와서 싸운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냥 참고 살까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피고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대한민국 수만 명의 경비원들, 청소 노동자들, 노인 노동자들이 매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 재판을 한 게 아닙니다.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님, 부디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 판결이 대한민국 모든 약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법정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8월 20일 오전 10시로 정하겠습니다. 최종 변론과 함께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패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태식 씨 잘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피고 측은 사실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고 재판부도 우리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90% 이상입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윤태식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단지 제 목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약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재판 소식은 메인 뉴스로 나갔습니다. 인생 실패 녹음 공개. 법정 수견. 70세 경비원 돈이 아닌 존중 원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재판 방청 갔다 왔는데 눈물 났다. 진심이 느껴졌다. 피고들 표정 봤냐? 완전히 쫄았더라. 이거 100% 이긴다. 증거가 너무 확실함. 대한민국 사법부여 제대로 된 판결 부탁한다.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판결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법 발의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경비원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여러 아파트에서 경비원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경비 일을 했습니다. 노동청 결정으로 해고가 무효화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안해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경비실로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희 아이가 드릴 게 있대요. 5살쯤 된 여자아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그림에는 경비 아저씨와 아이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구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뉴스 보여줬어요. 세상에는 나쁜 어른들도 있지만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어른들도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게 자라라.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싸운 이유가 이거였다는 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 20일.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나는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취재진, 방청객,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경비원들. 윤태식 씨 파이팅!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죠? 네.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가 2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명확한 사건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피고 측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은희, 김진우, 강민서. 그들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경호 소장과 관리회사 대표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정미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이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사 단독 6542호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윤태식은 70세 고령에도 생계를 위해 아파트 경비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들로부터 4개월간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나이 차별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총 127건의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으며 본 법원은 이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판사가 잠시 멈추고 피고들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박은희는 17회에 걸쳐 원고에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대충 한다, 월급이나 받아먹고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 김진우는 12회에 걸쳐 인생 실패, 전화위에 경비나 본다 등의 발언으로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김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 강민서는 9회에 걸쳐 능력이 안 된다, 일은 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냐 등 노골적인 나이 차별 발언을 하였습니다. 강민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업무 지시를 넘어선 명백한 인격권 침해이자 나이 차별임을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또한 관리소장 민경호와 관리회사는 이러한 피해를 알면서도 오히려 원고에게 해고, 압박을 가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부당 해고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문. 피고 박은희는 원고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 박은희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피고 김진우는 원고에게 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강민서는 원고에게 금 8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대한관리 및 민경호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총액 6,500만 원. 내가 청구한 8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면으로 공개 사과하라.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대한관리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전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부당 해고 시도는 무효로 하며 원고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된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낮다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순간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정말로 이겼습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강준혁 변호사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취재진, 경비원들, 지지자들. 윤태식 씨, 승소 소감 부탁드립니다. 카메라가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속 일할 겁니다. 경비 일을요.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노인 노동자들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취재진이 술렁였습니다. 정말 전액 기부하신다고요? 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판결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경비원 갑질 사건 원고 승소. 6,500만 원 배상 판결돈 아닌 존중 원했다. 배상금 전액 기부 선언 판사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 있다. 이례적 판결문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다. 약자도 이길 수 있다. 배상금 기부까지. 진짜 존경스럽다. 이 판결이 우리 사회를 바꿀 것이다. 경비 아저씨들 절대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파트 관리소는 경비원 인권 보호 의무 명시. 부당해고 시 즉시 구제 절차 진행. 정기적인 입주민 인권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자인 의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의 용기가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달 후 나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최소한 존중은 했습니다. 501호 박은희는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1204호 김진우는 여전히 살고 있지만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703호 강민선은 직접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경호 소장은 해고됐습니다. 새로운 소장이 부임했고 경비원 처우도 개선됐습니다. 급여가 20% 인상됐고 휴게 시간이 보장됐으며 명절 상여금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경비실 문 앞에 표지판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존중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작은 표지판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대한민국 경비원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감사패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윤태식 선생님께 선생님의 용기가 대한민국 10만 경비원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비원 노동조합 일동.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캐나다에 있는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한국 뉴스 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시는 게 어때요? 제가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계속 일할 거다. 왜요? 이제 쉬셔도 되잖아요. 일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서 입주민들을 맞이해야 하잖니. 아들이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세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나는 아파트 정문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저분이 뉴스에 나온 할아버지야? 그래, 용기 있는 할아버지시지. 아이가 나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안녕.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넌 분명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이와 엄마가 지나가고 나는 다시 눈을 쓸었습니다. 차갑고 하얀 눈이 내렸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71살 나는 여전히 경비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중받는 경비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눈이 내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